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하게 우리의 영토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방부의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서 독도를 영토분쟁 진행 중이라고 잘못 기술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국방부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문장의 주어를 보면 주변 국가들을 지칭하는 것이라서 저희 주장이 아니다 라는 어처구니없는 면피성 해명을 하며 버티다가 윤 대통령의 강력한 질책을 받고 나서야 국방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모든 교재를 회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교재 2만 권을 폐기하고 다시 제작하는 비용은 모두 세금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혈세 낭비도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있어서는 안 됐던 사건이 발생한 건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잘 몰랐던 독도가 우리의 땅이라는 명백한 증거와 함께 독도를 둘러싼 역사적 사건들, 그리고 일본의 침입에 맞서 울릉도와 독도를 사수한 민간 외교인이자 어부였던 안용복의 짧은 일대기를 알아볼까 합니다. 독도는 대한민국이 현재 시류 지배하고 있지만 일본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최종덕을 비롯한 거주자들이 있으며 독도에 대한 방문자 수도 상당하게 많은 편입니다. 독도는 한국어권에서는 독도로 불리며 이 이름은 경상도 방언에서 유래한 독섬에서 나온 것입니다. 일본어권에서는 다케시마라고 불리고 예전에는 마스시마라고도 불렸습니다. 또한 독도 분쟁으로 인해 제3국에서는 프랑스 선박인 리앙쿠르호의 이름을 따서 리앙쿠르 암초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독도의 지형은 울릉분지의 북쪽 경계 부분에 위치한 화산섬으로 동도와 서도를 중심으로 91개의 섬과 암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사이의 거리는 약 87.4km입니다. 이 거리는 각각의 섬에서 조석 현상으로 해수면이 가장 낮아졌을 때를 기준으로 드러나는 바다와 육지의 경계부를 기점으로 한 최단거리입니다. 노래 독도는 우리 땅 가사에 나오는 200리는 약 78.5km이며 이는 잘못된 수치입니다. 2012년에 수정되어 200리 대신 87K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지질학적으로 울릉도와 유사한 화산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양성 기후와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지역입니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행정구역에서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에 속하며 우편번호는 40240입니다. 이 지역은 대한민국에서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된 독도 천연보호구역으로서 보호되고 있습니다. 울릉군은 국민공모를 통해 이 섬의 도로명 주소를 정하였는데 서도의 도로명 주소는 독도 안용복길이며 동도의 도로명 주소는 독도 이사부길입니다. 난기류의 영향을 많이 받는 독도는 전형적인 해양성 기후를 가지고 있으며 안개가 자주 일어나고 겨울에는 강수량이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도는 지형적으로 수심 2068m 정도 되는 동해 세중에서 분출한 화산성해산으로 물 위로 솟아있는 독도의 면적은 작지만 수면 아래 독도의 면적을 합치면 울릉도의 2배 이상 되는 거대한 해산입니다. 동도와 서도를 중심으로 주변에는 물개바위를 비롯한 크고 작은 32개 이상의 바위섬과 암초가 있어 단단한 바닥에 부착하여 생활하는 해양 저서생물에게 좋은 서식지를 제공합니다. 독도의 바다는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곳으로 생물종이 다양하고 수산자원이 풍부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섬 주변에는 감태, 대황, 모자반 등의 해조류뿐만 아니라 계류, 고등류가 넓게 서식하고 있습니다. 어류로는 볼락, 자리돔, 도화돔 등의 다양한 냉온, 온, 아열대성 생물종이 서식합니다. 독도의 섬유과를 통해 깊은 바다에 영양염류가 표층으로 용승되어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는 동해의 회유성 및 독도 정착성 어종의 치어와 유어들이 모여 사는 산란장 내지 성육장의 기능으로서도 중요한 어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의 조사에 따르면 동도와 서도 주변 연안 및 수중 생태를 조사한 결과 해양 자포동물 22종, 고등류 30종, 극피동물 23종, 갑각류 22종, 갈조식물류 17종, 어류 17종 등 총 169종이 서식하고 있다고 나타났습니다. 특히 독도 주변 연안에서는 갑각류 중 도화새우, 물렁가시 붉은새우, 가시배새우 등을 통틀어 독도새우로 불리고 있습니다. 독도에 하수처리 시설이 설치된 이후 하수처리 시설의 오작동으로 인해 독도 부근에서 발생한 오수가 바다에 바로 쏟아지고 있어 독도 부근 해수가 심각하게 오염될 위험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바닷물의 색이 변하거나 해초 및 산호초가 손상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독도 부근에서 이러한 오염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 중이라고 하며 공공단체와 시민조직이 협력하여 환경오염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013년에는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경북본부와 이통 3사가 협력하여 독도에 입도해 전파 환경을 측정한 결과 방송, 통신, 아마추어 무선 주파수 등이 양호하게 전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도에는 주요 시설로 경비초소, 막사 9동, 저반시설 및 선착장, 등대, 위성안테나,
경비대 등이 있습니다. 동도와 서도에는 각각 주요 시설이 조성되어 있으며 특히 동도의 경비대는 기상정보를 측정하고 송신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도는 주로 주민숙소로 이용되며 주민숙소, 응용시설, 등반로가 있습니다. 독도의 날은 고종이 대한제국 칙령으로 독도의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제정한 것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17세기 이전의 해당 지역은 하나의 섬으로 형성되었으나 동해의 해수면 상승으로 두 섬으로 나뉘었다고 합니다. 신라 양식의 토기가 발견된 것으로 보아 울릉도 주민들이 신라와 교류하며 어업을 주로 하고 있었으며 독도가 풍부한 어장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울릉도 주민들이 독도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삼국시대에는 512년에 신라의 이사부가 우상국 또는 울릉도를 항복시켰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삼국사기 지리지에는 독도에 관한 기록이 없어 독도가 신라의 지방행정체계 속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 별도의 정치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018년부터 1022년 사이에는 여진의 침략을 받아 피해를 입었으며 이에 대응하여 고려는 식량을 제공하고 편호를 제공하는 등의 지원을 했습니다. 고려사 지리지에 따르면 울릉도는 고려의 행정구역에서는 동계의 울진현에 속해 있었지만 여진의 침략으로 행정이 원활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11세기에는 울릉도에 대한 개척과 이주 계획이 있었으나 바위와 돌이 많아 사람이 살 곳이 부적절하다는 평가로 인해 계획이 중단되었습니다. 고려 후기에는 울릉도가 유배지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고려사에는 고려 후기에 울릉도가 고려의 지방행정체계에 포함되었음을 나타내는 기록이 있습니다. 조선 초기에는 우상국과의 조공관계가 지속되다가 11세기 초에 여진의 침구를 받아 우상국 주민들이 본토로 피난하면서 울릉도는 고려의 직할구역이 되었습니다. 1416년에는 섬의 주민을 강제적으로 본토로 이주시키는 정책인 세환정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무릉도 일대의 주민들이 이주시켜졌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학자들은 세환정책 이후에도 조선 정부가 순시 수토제도를 통해 울릉도를 계속해서 관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618년에는 에도 막부가 호키국 현 도토리현의 어부가족인 오야 집안과 무라카와 집안에게 울릉도로 건너갈 수 있는 허가를 내준 것으로 전해집니다. 당시 일본에서는 이 섬을 마스시마라고 하고 울릉도를 다케시마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학자들은 당시에도 울릉도와 이 섬이 조선의 영토였으므로 이 허가에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두 집안은 1696년까지 혼슈와 울릉도를 오가며 조업을 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조선 왕조의 통치력이 약화된 틈을 타서 일본인들은 울릉도를 죽도, 즉 다케시마로 부르면서 울릉도와 독도에서 어업과 나무도법을 시작했습니다. 1613년에 조선 조정은 대마도주에게 공문을 보내 일본인의 울릉도 등지에 대한 왕래를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1618년에는 호키주 요네코의 상인 오타니와 무라카와 가문이 에도의 도쿠가와 막부로부터 울릉도와 독도 관련 정식 면허를 받아 일본인의 울릉도, 독도 침구가 계속되었습니다. 한편 정부의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어부들은 계속해서 울릉도 독도 근해에서 고기잡이를 이어갔습니다. 1693년에는 안용복과 박어둔을 중심으로 한 동래, 울산 어부들이 일본 어부들과 충돌하면서 큰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이 충돌로 인해 1699년까지 약 6년 동안 두 나라 간의 울릉도, 독도 영유권에 대한 외교 문서를 주고받는 논쟁이 발생했습니다. 안용복은 조선의 천민이었지만 일본과의 교류를 통해 능숙한 일본어를 구사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는 외관에서 활약하여 외교 활동을 하였으며 사건 당시에는 평범한 어획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어선이 울릉도에 불법으로 정박한 것을 목격하고 그들과의 충돌이 발생했고 서쪽으로 열세했던 안용복과 박어두는 일본 어부에게 사로잡혀 일본 오키도주로 끌려가게 됩니다. 안용복은 오키도주로 납치된 상황에서도 울릉도를 명백한 조선의 영토로 주장하며 일본인들이 불법으로 남의 땅에 와서 고기잡이를 하는 행위를 비난했습니다. 오키도주는 이에 당황하여 상위 기관인 호키슈 태수에게 상황을 보고했고 다시 호키슈 태수는 에도 막부에 직접 편지를 보내어 보고했고 에도 막부는 울릉도에서 조업하던 일부 일본인 가문들에게 일본 동해안으로 어장을 옮길 것으로 지시하고 일본인이 더 이상 울릉도로 가지 않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안용보에게 준 다음 조선으로 돌려보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도중에 대마도주가 수하들을 보내어 안용복 일행을 잡아 고문하고 쇼군이 편지를 빼앗았다고 전해졌습니다. 그 후 대마도주는 안용복과 박어둔을 2년간 동네 외관에 가둬두고 회복시킨 후 조선에 표류한 어부를 구했다고 하며 조선인들이 일본 땅인 다케시마에 함부로 들어온 일이 잦으니 그걸 막아달라 요구를 합니다. 조선은 일본이 주장하는 다케시마가 울릉도임을 알고 있었지만 영토 분쟁을 회피하고
마무리 지으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 우리나라의 울릉도일지라도 아무리 멀리 있는 이유로 어민들을 마음대로 왕래하지 못하게 했는데 하물며 그 바깥 섬으로 나가게 했겠습니까? 앞으로는 조선의 어선이 감히 귀경의 죽도에 들어가 번거롭게 하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의 편지를 대마도주에게 보냈습니다. 일본에서는 다케시마, 조선에서는 울릉도라고 부르는 차이점을 이용한 일종의 속임수였습니다. 안용복은 1696년까지 2년간의 구금이 끝나고 자유를 얻은 후 순천 송광사의 승려 내헌의 배를 포섭하여 11명을 모집하고 다시 울릉도로 출항했습니다. 이번 출항은 고기잡이가 아닌 일본에게 재차 항의하러 가기 위한 것으로 안용복은 일본인 어부들과 다시 충돌하며 독도까지 쫓아가게 되었습니다. 도착한 독도에서 안용복은 자신을 울릉우산 양도감세장으로 자칭하고 호키슈테스를 만나 항의한 후 다시 조선으로 돌아왔습니다. 안용복의 행동에 대한 일련의 사건은 에도 막부와의 외교적인 교류를 통해 해결되었습니다. 에도 막부는 대마도주를 통해 공식적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일본인의 울릉도와 독도 침입 및 월경을 금지하겠다는 내용의 통보를 서계를 통해 조선에 전했습니다. 이로써 안용복의 노력과 교섭으로 인해 울릉도 인근의 영토 문제는 일단 해결되었습니다. 안용복은 이후 강원도로 귀국하려 했으나 강원 감사에게 붙잡혀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월경죄와 관원 사칭죄와 자칫 나라 간의 전쟁도 초래할 수 있었던 죄로 차명에 처할 위기에 놓이지만 결과적으로 영토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조선의 땅과 바다를 지켜낸 공을 높이사 안용복은 귀양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의 생애에 대해서는 자료가 부족하여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출신이 관직과 아무 연관이 없는 평민 출신이었기 때문에 유배 중에 조용히 살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후 조선에서는 고종대에 이르기까지 울릉도 인근에 대한 감찰이 강화되어 영유권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17세기 말 양국 최고 통치기구에서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이며 조선의 영토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중요한 사건입니다. 조선 조정은 일본에 보낸 서계에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분명히 밝혔으며 안용복의 당당한 항의에 일본 막부는 면밀한 검토 끝에 울릉도와 우산도는 조선의 영토라는 서계를 써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독도가 이미 17세기 말에 조선의 소유로 인정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이후에는 양국 간 영토의식과 경계 획정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조선은 울릉도 등을 정기적으로 순찰하고 일본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일본의 서쪽 경계를 옥기섬으로 한정시켜 일본의 서쪽으로의 팽창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여러 일본 자료들도 이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조선의 대실학자인 성호 이익은 안용복을 다음과 같이 평했습니다. 안용복은 영웅호걸이다. 미천한 일개 군졸로서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계책을 내어 강한 적에게 대항하였다. 외인들의 간사한 마음을 꺾어버리고 여러 대를 끌어온 분쟁을 그치게 했으며 한 고을의 땅을 회복하였다. 이는 부계자와 진탕의 한 일들에 비해서도 더욱 뛰어난 업적으로 걸출한 자가 아니면 해낼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도 조정에서는 그에게 상을 내리기는커녕 형을 내리고 나중에는 기한까지 보내어 그의 뜻을 꺾고 그를 무함하기에 바빴으니 애석하구나 라며 탄식했다고 합니다. 울릉도에 안용복을 기리는 안용복 동상과 안용복 장군 충운비, 기념관, 추모사당이 있습니다. 안용복은 일개 산호비로 관직을 제수받은 적이 없어 생애 장군이었던 적은 없지만 관직으로서의 장군을 의미한다기보단 한국이나 동양권에서 영웅호걸 및 뛰어난 힘과 지혜를 지닌 인물을 장군님이라고 관습적으로 칭하는 것을 이유로 생각됩니다. 그의 고향인 부산광역시에는 동구 좌천동에 그의 생가터와 안용복 기념 부산포 계양문화관이, 수영구의 수영사적공원 내에는 그를 기리는 사당인 수강사가 있습니다. 독도 역사로 돌아와서 18세기 중엽에 편찬된 정상기의 동국대지도와 나가코보 세키스이의 개정일본 여지로 정전도 등에서 울릉도와 함께 우산도가 언급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주장에 대해서는 나이토 세이치 교수가 해당 지도에서는 분명히 언급되었지만 조선과 같은 채색이 되지 않았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1785년에 삼국 통남도의 부록에서 다케시마에 대한 주석이 조선의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경준의 강계구에는 동해에 우산도와 함께 울릉도가 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우산과 울릉은 두 섬으로 송도라는 명칭을 일본에서 사용하며 모두 우산국 소속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1656년에 작성된 여지지에서도 우산도를 송도로 부르고 있습니다. 19세기에는 막고의 재판 기록인 울릉도 도엘건기가 등장합니다. 이 기록은 1836년 체포된 하치에몬이 직접 기록한 것으로 도해계획과 과정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지도에서는 조선과 죽도,
송도가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오키제도와 일본 영토는 흰색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지도들을 통해 당시 에도 막부가 독도를 조선의 땅으로 인식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1849년 프랑스의 리앙쿠르호 선원들이 서양인으로는 처음으로 이 섬을 발견하고 섬에 선박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후에도 선박의 이름을 따라 섬의 이름이 붙여졌는데 1854년에는 러시아 군함의 이름을 따서 마날라이 올리브차 섬, 1855년에는 영국 선박의 이름을 따서 호넷바위 섬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러나 20세기에 출판된 지도에서는 한국과 일본에서 사용하는 이름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리앙쿠르 암초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에도 시대에 만들어진 개정일본 여지로 정전도에서는 독도가 조선과 같은 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지도는 나가쿠보 세키스이가 1791년에 제작했습니다. 1864년에는 세이켄 겐쿄가 제작한 대일본 해륙전도에서 독도를 일본 오키국의 일부로 임의로 표시했습니다. 이 지도는 나가쿠보 세이스키의 지도를 참고하여 1853년에 제작된 대일본 해안전도에서 첨삭한 것입니다. 1870년에는 일본 외무성 관리 3명이 조선에 파견된 후 돌아와 일본 제국 정부에 조선국 교재 시말레 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문서에는 울릉도와 이 섬이 조선 영토라는 결론이 담겨 있습니다. 1877년에는 일본 제국 정부의 최고 권력기관인 태정관이 태정관 지령문을 통해 울릉도와 이 섬을 조선 영토로 인정했다고 합니다. 이는 일본 내무성이 1876년 전국의 지적을 조사하고 지도를 만들기 위해 각 현의 조사를 지시한 후 시마네 현이 울릉도와 이 섬을 자신의 지도와 지적 조사에 포함시킬 것인지 내무성에 문의한 것에 따른 결정입니다. 내무성은 이 문제가 이미 1699년에 해결된 문제로 울릉도와 이 섬은 조선 영토이며 일본과는 관계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두 섬은 일본 지도와 지적조사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며 1882년 동해지도에는 이 섬이 조선의 땅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1881년에 일본 외무성이 기타자와에게 지시하여 발행한 죽도 고증에 따르면 송도는 조선의 울릉도이며 죽도는 바로 옆에 작은 섬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국 학자들은 이를 통해 일본이 이 섬이 일본판도 바깥짐을 인정했다고 한국 학자들은 주장합니다. 1883년에 일본 해군성이 발행한 현형 수로지 제2권에서는 이 섬을 울릉도와 동일 항목에 넣어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인정하였습니다. 1892년에는 일본 제국의 중촌종 미당이 만국 신지도의 지리통계표 조선편에 울릉도와 이 섬을 조선 영토로 표기하여 발행하였다고 하며 1899년에 일본 해군성이 국가별 수로지를 발간하면서 이 섬을 조선 수로지 제2판에 수록하였다고 한국 학자들은 주장합니다. 1900년에 대한제국 정부는 칙령 41호를 공포하여 울릉도를 강원도의 군으로 승격하고 이 울릉군의 관할구역으로 석도를 포함시켰습니다. 일본 학자들은 석도가 이 섬을 가리킨다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한민국 측은 석도가 독도를 가리킨다고 주장하며 일본 학자들이 무엇이 석도인지 지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습니다. 러일 전쟁이 진행 중이던 1904년 8월에 일본 제국 정부는 동해안에서 러시아 군함 활동을 정찰하기 위해 울릉도와 이 섬에 군사용 막루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1905년에는 일본 내각회의에서 다케시마를 시마네현 오키섬 스카사의 소관으로 지정하였으며 이 섬을 무주지로 간주하고 일본 제국 영토로 편입하는 내용의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섬의 경우 일본 제국의 104개 신문 중 어디에도 고시되지 않았고 넉 달이 지난 6월에서야 관보로 고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외무성은 1905년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해 다케시마 섬의 영유 의지를 재확인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이토 세이추 교수는 일본 정부의 관리들이 조선 쪽의 강치잡이 대하원을 내려고 했던 업자를 유인해 영토 편입 대하원을 내게 하는 공작을 펼쳐 러일 전쟁을 위해 이 섬을 불법 편입하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일본에는 마쓰시마와 다케시마라는 이름 사이에 혼란이 있었습니다. 1905년 이전에는 마쓰시마가 이 섬을 가리키는 말이었고 울릉도를 다케시마라 불렀지만 1905년 이후의 지도는 대부분 반대로 곧 울릉도를 마쓰시마, 이 섬을 다케시마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섬의 한국어 이름은 석도였고 전라도 출신의 울릉도 이주민들은 독섬이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시마네현 고시 제40호에서는 무주지선 점론에 따라 다케시마 섬은 1905년 당시 주인 없는 땅이었으므로 일본이 무주지를 선점할 경우 영토 획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국제법상 일부를 일본 영토로 편입하는 행위임을 일본 내무성 스스로가 인정하였다는 근거로 쓰인다고 주장합니다. 국제법에서 선점은 무주지역을 자국의 영역에 편입한다는 사실을 국내외에 공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일본은 이를 정상적으로 공포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이 고시의 원본은 유일하게 시마네 현청에 단 한 장만 보관되어 있으며 이 문건은 1905년 2월 22일 당시 시마네현에서 발간된 시마네 현령이나 시마네현 훈령 어디에도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 문건에는 회람이라는 주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이것은 영토의 합법적 편입을 밝히는 고시라는 일본의 주장과는 달리 단순히 관계자 몇몇이 돌려보는 회람일 뿐이며 이는 또한 선점이 공표되어 진행되지 않고 몰래 진행되었음을 알려주는 증거가 된다고 대한민국의 학자들은 주장합니다. 울도 군수 심응택은 1906년 3월 28일에 일본이 이 섬을 영토로 편입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튿날 강원도 관찰사를 통해 대한제국 정부에 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이 보고에서 처음으로 섬의 이름을 독도로 썼습니다. 대한제국 참정대신이 일본에 공식적으로 항의한 것은 그 뒤였습니다. 일본 학자들은 한반도에서 발행한 신문에서도 독도 편입에 대한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1년 동안 아무 공식적인 비난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지만 대한민국 측에서는 이것이 1905년 11월 맺어진 을사조약을 전후로 이뤘던 혼란 때문이었다고 주장합니다. 한편 1905년 출간된 한국신지리지나 같은 해 9월 출간된 제국백과사전에 수록된 지도와 같이 시마네현 고시가 발표된 지 몇 달 뒤에 출판된 일본 지도에서는 이 섬을 일본에 속해 있는 영토로 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학자들은 울릉도를 가리키는 말이었던 다케시마를 시마네현 고시에 쓴 것은 잘못된 것이며 마스시마와 다케시마라는 이름 사이에 혼란이 있었던 사실도 당시 일본이 이 섬에 대한 영토의식이 없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주장합니다. 1907년 일본 해성군이 펴낸 조선수로즈 제2개판에서는 다케시마에 관한 내용을 451쪽부터 454쪽까지 수록하였으며 이는 일본이 대한제국을 병합한 뒤인 1933년에 펴낸 조선연안 수로지에 그대로 이어집니다. 1928년 발간한 일본 소학교의 역사부도는 러일전쟁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일본 영토를 빨간색으로 표기한 반면 이 섬은 조선과 같은 색인 보라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소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가르치는 이 책은 일본의 국정교과서를 배급하는 회사에 출판되었고 당시 도쿄 제국대학의 역사 전공 교수가 감수했습니다. 1933년에 일본 해군이 작성한 조선연안 수로지와 같은 지도에는 이 섬이 조선지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조선 총독부가 1936년 펴낸 지도인 육지측량부 발행구역 일남도와 1945년 7월에 펴낸 해동지도에는 이 섬이 조선지역의 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이 섬이 조선의 영토였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당시 일본 제국이 한반도에 대한 통치권을 갖고 있었으므로 이 섬을 한반도 쪽으로 분류하는 것이 편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포츠담 선언을 수락하고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했습니다. 그 후 1946년 1월 연합군 최고사령부는 일본의 영토를 지정하였는데 이는 일본의 4개의 주요 섬과 약 1000개의 작은 인접섬들을 포함하여 울릉도, 리앙쿠르 암초, 즉 독도와 제주도 등은 제외하였습니다. 이 지시령은 포츠담 선언 제8항에서 언급된 부속도서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일부 섬은 이후에 다시 일본으로 반환되었지만 울릉도와 제주도는 조선의 영토였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계속 영유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초안에서는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고 명시되어 있었으나 최종안에서는 독도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1951년 8월 미국은 러스크 서한을 통해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표기하였습니다. 1946년에는 일본의 어업 및 포경업의 허가구역을 제한하는 지시령이 발표되었고 이를 메가더 라인이라고 불렀습니다. 1947년에는 한국산학회 주최로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학술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1948년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동시에 독도의 행정구역이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산 42-76번지로 정해졌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생하자 유엔군이 대한민국의 영토를 영공에서 방어하기 위해 한국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였고 이 안에 독도를 포함시켰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 국제연합군 공군도 독도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간주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51년부터 1960년까지 일본의 연합국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조인하면서 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냈습니다. 이 조약은 일본이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한반도의 섬으로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명시하고 있지만 독도는 한반도에 다른 3167개의 도서와 함께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후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인접해양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을 발표하면서 독도를 평화선 안에 포함시켜 보호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항의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독도에 대한 분쟁은 계속되었으며 울릉도 주민 홍순치를 중심으로 독도 의용수비대가 결성되었습니다. 이들은 1956년까지 독도에 상주하였고 이후에는 섬에 대한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되었습니다. 1953년 8월 5일
독도에 영토비가 설치되었고 그 다음 해인 1954년에는 1월 18일에 영토 표지가 8월 15일에는 무인등대가 설치되었습니다. 같은 해 9월 25일에는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영유권 분쟁의 최종 결정을 위임하자고 대한민국 정부에 제안했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1965년 6월에 대한민국 정부는 한일 국교 정상화와 동시에 평화선에 규정한 어업경계선을 대신하는 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독도에 대한 분쟁은 계속되었으며 1981년에는 일본 순시선이 독도 등대 앞 해상까지 접근하였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은 독도에 헬리콥터 이착륙 시설과 레이더 기지를 설치하였고 1997년과 1998년에는 각각 500톤급 선박을 이용할 수 있는 저반 시설과 어민 숙소 그리고 유인 등대를 설치하였습니다. 1998년에는 대한민국과 일본이 한일 어업협정을 맺었는데 이로 인해 독도가 한일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섬의 영유권이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되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2000년에는 울릉군 의회가 독도의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독도의 행정구역이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산 42-76번지에서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37번지로 변경되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한민국으로부터의 독도에 대한 분쟁 문제 비판과 관련 화제로 다루는 경우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본의 여론조사에서는 다케시마 섬은 일본의 영토라고 생각한다라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였습니다. 일본 언론은 2005년을 기점으로 독도에 대한 문제를 확대하여 보도하고 있으며 일본의 시마네현을 비롯한 주변 현들이 연합하여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2005년에는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100년 전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함을 고시한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는 조례안을 제정하였고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항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 도의회는 10월을 독도의 달로 하는 조례안을 가결하였습니다. 4월에는 이름 모를 한 연인이 독도에서 결혼식을 올려 독도에서 결혼한 최초의 부부가 되었습니다. 이후 대한민국 국회는 독도에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의결하였으며 대한민국 해양수산부는 5년마다 독도 이용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하였습니다. 2006년에는 대한민국의 노무현 대통령이 한일관계 특별담화를 발표하고 일본의 사과에 부합하는 행동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는 특별담화에서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그냥 우리 땅이 아니라 40년 통한의 역사가 뚜렷하게 새겨져 있는 역사의 땅입니다.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병탄되었던 우리 땅입니다. 일본이 러일 전쟁 중에 전쟁 수행을 목적으로 편입하고 점령했던 땅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일본계 한국인인 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교수가 19세기의 독도를 한국 땅이라고 표기한 일본의 고지도 2점을 공개하였습니다. 이 지도들은 울릉도의 독도박물관에 기증되었습니다. 일본은 독도 이외에도 러시아와의 쿠릴 열도 분쟁, 중국과의 생가쿠 열도 분쟁 등의 영토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이양하여 결정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적인 답변은 일본의 주장이 영유권 침범에 해당되는 문제이며 독도는 한국 고유의 영토이므로 재판에 응할 이유가 없다 입니다. 2008년에는 일본 외무성이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책자를 발간하여 배포하였고 이에 대한민국의 동북아 역사재단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이를 반박하는 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2008년 7월에는 일본 정부가 중학교 사회 교과서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여 2012년부터 독도에 대해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교육할 것이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로부터의 항의를 받았습니다. 2008년 7월 29일에는 한승수 국무총리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현직 국무총리로는 처음으로 독도를 방문하였습니다. 2011년 3월 9일에는 일본 민주당 의원 도이 류이치가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요구하는 선언을 서명하였습니다. 2012년 8월 10일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독도를 방문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미국 스포츠 전문 케이블 채널 MSG를 시작으로 ABC, NBC, CBS 등 주요 지상파를 통해서 미국 전역에 독도는 우리 땅임을 소개하는 다큐멘터리가 방영됐습니다. 45분용으로 제작된 다큐멘터리는 경북 울진군 후포, 울릉도, 독도를 구간으로 하는 2013 코리아컵 국제 요트 대회에 참가한 선수 경기 장면과 인터뷰, 독도와 울릉도의 비경을 영상에 담았고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영어 문구와 함께 독도가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한국 영유의 영토임에도
이를 국제분쟁 지역화하려는 일본 측이 억지 주장을 계속하고 있어 한국인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는 해설이 있었습니다. 2015년에는 일본 외무상 기시다 후미오가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라 주장하는 외교청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외교청서는 한국을 가장 중요한 이웃국가로 표현하면서도 자유민주주의와 기본적 인권 등 기본적인 가치와 이익을 공유한다는 표현을 삭제했습니다. 2019년에 일본 정부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2019년판 방위백서를 채택했습니다. 이 방위백서는 일본 주변의 군사 동향을 설명하며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표시하였습니다. 당시 한일 관계가 악화된 상황을 반영하여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기술이 늘었으며 한일,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2020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조직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 일본이 독도와 쿠릴 열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한 것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한국과 러시아는 이를 강력히 비판하고 수정을 요구했으나 일본은 이를 무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과 러시아는 IOC에 항의하였고 올림픽 보이콧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일본의 행동을 불법이며 올림픽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계속 올림픽 지도에 쿠릴 열도를 표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1년에는 독도재단이 2021 울릉도 독도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했으며 광주 지역의 원어민 교사 4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울릉도와 독도를 방문하며 독도 수호 활동에 참여하고 독도 의용수비대 기념관, 나리분지 등을 답사했습니다. 내국인을 대상으로는 이 독도 수호 원정대 프로그램에는 독도 관련 민간단체 회원 5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독도재단은 2009년 5월 안용복재단이란 이름으로 설립되었다가 2014년 독도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이처럼 일본은 지속적으로 17세기부터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였고 대한민국은 독도가 우리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며 일본의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독도의 연대기는 많이 요약했지만 이래저래 내용이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독도에 대한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은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겁니다. 이는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에 의해 입증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인지하고 이해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독도를 포함한 우리의 영토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이해하는 데에는 안용복의 업적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안용복은 조선시대의 어부이자 능로군으로 일본의 독도 침략에 맞서 울릉도와 독도를 수호하였습니다. 이러한 안용복의 용감한 행동은 우리가 독도를 수호하고 우리의 영토를 존중하는 데 큰 교훈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독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면제 비용은 여러분의 구독입니다. 여러분의 수면제 디어게인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